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이었죠. 네. 오후 2시쯤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아주 또 국정이 또 엄청나게 또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 이제 듭니다. 4월 10일 총선 끝나면 21대 국회의 업무는 어쨌든 종료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런 그 선거가 있은지 또 개원을 할지 그 텀에도 상당히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구나를 이제 오늘도 목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태원 특별법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양보를 하고 민주당도 본인들이 좀 관철하고 싶었던 이런 조항들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유족분들의 뜻대로 통과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만시지탄이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협치하는 모습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도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둘 텐데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어떤 말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십상시들 의견 반영된 것. 네, 십상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을 농락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건 누가 어떤 이유로 한 얘기일까요? 네, 임현택 의협 회장이 5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결단을 내린 부분은 십상시에 의한 것이다. 십상시가 정보를 잘못 준 결과다. 이렇게 좀 폄훼를 해서 또 다른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올바르지 못한 의견들을 좀 네. 제시를 하고 거기에 좀 끌려가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그렇죠. 좀 담겨 있네요. 네, 왜냐하면 십상시는 이제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환관 한 10여 명이 이 황제의 눈가기를 가렸다. 본인들이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좀 직언을 하거나 고언을 하는 사람들 다 잘라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사실상 농락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칭되는 십상시 환관 한 10여 명을 이르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도 국정농단 때도 대통령의 눈가기를 이제 가리는 십상시 이러면서 굉장히 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친근한 용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측근들이 그리고 어떤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좀 한 발짝도 좀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명도 증언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거나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대단히 완고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놓고도 네. 의대 정원에는 그 큰 틀에서 우리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니까 좀 직격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좀 들리는데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 정식 회장으로 좀 취임을 했고 앞으로 이제 3년간 이 의협을 좀 이끌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 네. 강성 중에서도 강성이라고 맞습니다. 좀 많이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었잖아요. 정부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것 같고요. 이제 소아과 이제 전문의 회장직도 오랫동안 이제 역임을 하면서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는 자리에서 또 뭐 구호 뭐 이런 것을 좀 소리 높여서 외치다가 또 이제 끌려나가기도 하는 장면이 또 언론을 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분은 일단 그 차기 그 의협 그 지도부를 구성할 때 후보들이 있었는데 후보들이 다 사실 강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회장이 이제 당선이 된 건데 당선 후 첫 일성은 워낙에 의료계의 현안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이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짚어주신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은 대국민 간담회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2,000명이 산출되고 정부에서는 이러저러한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산출을 한 과학적인 데이터다. 이번에는 의협에서 한번 의료계에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의료계의 답변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제안했지만 정부에서도 그러면 5+4 협의체를 하자. 네. 이제 뭐 정부도 있고 이제 정부도 당이 있고 또 민주당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런 구성체와 또 의협도 의협이 있지만요. 의대 교수협의회가 있고 또 네. 전문의 협의회가 있고 뭐 의대생 협의회가 있고 대단히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협에서는 1대1로 우린 이야기하겠다. 우린 정부와 그리고 의사 단체들의 여러 산하 기관들은 우리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1대1 이 구도로 이야기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또 이 논의 테이블 형식부터 이야기가 좀 잘 안 맞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좀 풀릴지 이미 의대 정원수는 다 교육부에서 배분을 마쳤고요. 네. 의대 각각의 의대에 약간의 재량을 줘서 어떻게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500명 정도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1,500명 정도로 각 대학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합계내 봤을 때 그 정도 수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최고 이제 의협 지도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풀릴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협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사 단체들의 그 대표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의를 대표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곳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되고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의대 뭐 전문의 협의회의 소속 회장이 오히려 의대의 교수들은 이제 전문의를 뭐 착취하는 구조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글을 그게 이제 본인이 쓴 글은 아니었고 한 칼럼을 인용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수련의들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없다라고 대단히 불쾌한 반응이 이 또 내부에서도 갈라져서 나왔었기 때문에요. 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주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그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환자들이라든지 또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될 만한 사안인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년 유예하고 네.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내놓기도 했는데, 좀 뭐 이런 예. 발언들이 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네. 이제 1년 유예는 사실 정부에선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왜 1년 유예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철수 이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의대에 제 주변에도 의대를 다니거나 의대 신입생인 학생들 있잖아요. 수업을 네. 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 들어서. 네. 그럼 어쨌든 이게 유예가 되잖아요. 내년으로 이제 수년이 되는 구조인데 그럼 유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네. 없고 최소한 한 학기가 밀리거나 이런 국면이 네. 되는 건데 근데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신입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업 현장에서 의대에 그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대는 그냥 지필만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실습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 네. 그런 학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이건 과부하가 걸려서 아예 수행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년은 아예 뽑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고 이 학생들 다시 학교로 병원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뽑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지만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 총선 앞두고도 강대강으로 치달았어요. 총선에서 그게 이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 철회를 한다. 그리고 야당과 3년차 이제 집권 3년차에 만나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많이 못 이루어졌지만 의대 네. 정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민주당도 좀 해보자.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도 상당히 힘들게 끌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1년을 유예하면 또 1년 뒤에 어떻게 의사단체에서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네. 이 부분은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든 좀 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정부와 좀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네, 굉장히 이것도 좀 비난을 하는 느낌인데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서를 좀 비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네. 좀 이철규 의원 그 원내대표서를 그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좀 분위기가 그렇죠. 좀 뭐 이 총선 참패의 책임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또 기류가 계속 안 좋은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금 뭐 여러 윤핵관이라고 지칭됐던 의원들이 있지만 네.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윤핵관에서 빼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네. 거리를 두기도 하고 기류가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데 찐 윤핵관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의원인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거 당의 살림을 사는 굉장히 중책이에요. 네.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책임지고 물러났거든요. 근데 2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총선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복귀를 네,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공관위원도 지냈어요. 총선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론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했다라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 오히려 차기 원내 사령탑이 되겠다? 당내 의원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무슨 낯으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거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오늘 좀 속보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이 이 당내 이제 첫 출마 선언인데요. 그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네. 또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당내 기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김태흠 지사 말고도요.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낯으로 자기가 나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지 지금 상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친윤이라고 알려진 배현진 이제 송파 의원도 내가 물밑에서 나오지 마시라 계속 얘기 드렸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길래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SNS에 나오지 말라고 공개 직격을 했습니다. 네, SNS에다가 네.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래서 표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네. 친윤계 의원들의 기류가 변한 건지 아니면 이제 배현진 의원이 친윤 색채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건지 뭐 정치적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만 네. 이철규 의원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PK 지역에서 이 인근 지역 의원들이 좀 나와달라고 했던 김도읍 의원.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네. 이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충분히 자질이 있다라고 당내에서도 평가를 받는데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네. 후보군이 없어서 그럼 사실상 이철규 의원 이렇게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추대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던 중에 송석준 3선 의원인데요. 이번에 네.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공무원 출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대변인 이런 이제 여러 주요 업무를 지냈던 그런 행정에 좀 일가견이 있는 의원이 일단 첫 출사표를 던졌고요. 지금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도 네.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나오고 이야기가 있어서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3일날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3일날 사실상 이제 박찬대 의원만 나오긴 했지만 네. 국민의힘도 똑같은 날에 선출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9일로 미뤄진 거는 사실상 이철규 후보 혼자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대로 수용되기가 좀 어려우니 다른 후보들이 나오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3일에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다음 주 목요일인 9일로 지금 미뤄진 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참모들에게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또 굉장히 좀 해석이 분분한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단독 비슷하게 네. 대통령이 이제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다소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되니까 왜냐하면 왜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른 의원들이 좀 몸을 사리고 안 나왔냐면 네. 이게 대통령실 눈치를 본다는 언론의 그런 전망들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기현 당대표 체계 때도 사실상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좀 관철시켰던 측면이 있고 이게 당정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직할 체계로 좀 운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이미 대통령 마음이 이철규 의원한테 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류도 있는 와중에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한 걸음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서 이철규 의원의 그러면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를 원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네, 계속 아직 네, 후보 등록은 안 하고 맞습니다. 그냥 이제 물밑에서 이제 예.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선거가 치러지고 이제 낙선인 당선인 할 것 없이 오찬조찬을 계속 분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이건 원내대표 출마하려는 수순이구나라고 하는데 본인도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출마 수순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지금 워낙 기류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철규 의원이 정말 이 후보로 나올지도 또 이제 약간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인데 이렇게 좀 주춤하는 물론 이제 한 분이 지금 송석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모두가 조금 주춤하는 그 배경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여서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워낙에 이제 108석의 의석밖에 없고 민주당은 175석, 범야권까지 하면 192석이거든요. 좀 겨루기가 어렵고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독배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네. 그 평가에 완전히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는 이유는요. 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힘이 성적표가 더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다. 예, 그때는 지금은 이제 108석인데 그때는 103석인가밖에 얻지 네. 못했거든요. 참패를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야당이긴 했지만 이런 본인들이 굉장히 소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결었을 때는 이제 힘겨루기에 있어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과 동일한 구조였는데 네. 그때는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네네. 그리고 굉장히 아까 좀 치열했던 맞아요. 걸로 김태희 의원 기억이 다 출사표 던졌거든요. 네. 중진 의원들이. 그리고 대단히 겨루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도가 똑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안 출사표를 던지지? 네, 총선 참패 때문만은 그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뭐가 그래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아. 당내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이철규 의원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괜히 나와봤자 들러리만 서는 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원들이 지레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 이제 그 앞으로 나올 후보들도 좀 주목을 끌 것 같고요. 저희 좀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측근의 전당대회 연기 부탁. 한동훈 전 위원장 이름이 또 거론이 됐습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한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측근에게 전당대회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다는 말을 하셨네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네. 이 발언이요. 네. 일단 라디오 인터뷰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네. 사실 심평 변호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거 전국 단위 선거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 자체가 아니다. 네.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절하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좀 늦출 수 있는지 요청을 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어떤 해석을 낳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계입니다. 네. 이제 비대위원장도 원래는 뭐 윤재호 원내대표가 그대로 한다, 관리형으로 잠시만 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비대위 체계를 오랫동안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좀 당겨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던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4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6월 달 정도, 7월 달 초에 다시 등판한다? 좀 너무 이제 부담스럽죠. 시간이 좀 네, 빠듯하다. 시간도 빠듯하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안 나올 거야라는 이런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본인이 믿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혹시 전당대회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를 한번 요청해달라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니까 상당히 정치적 파급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심평 변호사의 이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인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즉각 부인을 하고 약간 불쾌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또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답변도 상당히 묘한데요. 네. 이제 여러 언론에서 직접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사자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전당대회 뒤로 밀어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요. 굳이 저런 사람 이야기까지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심평 변호사를 직격한 네. 겁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또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이 심평 변호사도 이 보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들었다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의원이고 정치적 중량감도 있고 말을 가공하거나 지어서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는 게 중요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올지 안 나올지 직접 이야기해라. 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이름이 이제 총선 끝났고 비대위원장직도 내려놨는데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거론이 되는 데에는 그 당내에서는 좀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룰이 일단 이번에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 때 바뀌어가지고요. 당원 100%. 100%로. 네. 근데 당원 100%를 전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당원들 지지가 그만큼 세다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등판하지 않으면 물론 정치적으로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 스케줄상 등판할 수 있는 시기로 저울질하는 거는 대선에 직행하는 카드를 말고는 보궐선거에 나오는 건데 네. 2년 뒤에요. 그러면 2년이란 시간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네. 국민의힘 안에 본인이 뿌리 내렸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본인 네.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이렇게 당원에 어쨌든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버리고 갈까라는 이런 생각과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이제 또 정말 전당대회에 이제 나올지도 저희가 네. 또 주목하고 또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온도차 확인한 첫 영수회담, 향후 전국 전망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났고 이 회담이 있었는데 여야가 그 이후에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사실 그 실무 회동부터 네. 참 요란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났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두 네. 분이 일단 만남으로써 뭐 의견이 다른 부분은 다른 대로 또 같은 부분은 같은 대로 확인하는 사실상의 첫 이런 이 확인 절차가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던 것 같고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대단히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 왔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해창 총재를 7번이나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의학분업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현안에 대해서 일단 입장차를 좁히기도 하고 이랬던 전례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물꼬가 좀 트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일단 공개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소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 비공개에서는 언론의 이제 그 취재 결과를 보면은 거의 85%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85대 15라고 해서 지금 발언 비율이 계속 이렇게 또 그것도 다툼이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워낙 다변이시라는 거는 주변 참모 등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렇게 좀 정제된 형태의 모두 발언을 가져가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이 좀 전향된 태도를 계속 이제 기자회견도 앞으로 하겠다, 뭐 도어 스태핑 재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물꼬를 잘 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긍정적인 평가로는 이제 대화, 뭐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받는 피의자
피해자다, 재판받는 피고인이다, 이래서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영수회담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전화로 이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강성 보수 지지층들에서는 만나면 안 된다, 막 아예 이런 이제 같이 테이블에 네. 앉으면 안 된다. 네. 네네. 이제 그런 비토의 목소리도 나와서 이제 양쪽 다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안고 만난 자리인 건 맞지만요. 일단 첫 이 산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정례화까지는 아직 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앞으로도 만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뭐 분위기에 따라서는 독대를 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일단 뭐 4대4 구조로 네. 앉아서 있었고, 이제 배석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이제 3명씩 있었던 네. 건데, 혹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1대1로 다른 배석자들을 좀 물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건 상당히 좀 부담이다, 이런 논평을 만나기도 전에 독대는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보수층에서도 아니 수사를 받는데 만약에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괜한 또 정치적인 억측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의혹이나 예. 좀 그런 추측을 더 예. 부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도 전부 부담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독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으면 향후에 언제든지 또 뭐 독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반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15분 정도 준비해온 그 내용을 좀 읽는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A4 10장을 준비해왔다. 이제 대통령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데 이거 혹시 읽은 거 아니냐라고 뭐 깜짝 하지만, 그 자리에서 네. 읽어서 이게 굉장히 뭐 예의에 어긋나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뭐 언론 보도 등을 보면은 모두 발언은 서로 하기로 했다라고 원래 이야기를 하고, 하기로 되어 네. 있었던. 다만 이제 A4 10장을 이제 꺼내서 읽는 그 과정 중에 이 모두 발언을 안 하나 해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하던 그 기자들이 좀 이제 물러날 때 이재명 대표가 잠시만요,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혹시 사전 조율되지 않은 거 아니었어? 뭐 이랬던 네. 건데, 보기에 이제 그 물밑에서 협상을 하기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제 발언을 하기로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큰 논란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의제를 두고 이제 내용에 담을 것인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주요 쟁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던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요게 나왔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입장 차이만 좀 확인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싶었던 의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특히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생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빨리 어쨌든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하기 싶었지만 그건 좀 안 됐고요.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수 펑크가 87조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정성을 아주 주요 가치로 내건 정부입니다. 법인세도 뭐 깎아주기도 했고 세출도 상당히 좀 아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꼈었는데도. 왜?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세금이 거칠 수 있는 그 세금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화폐 형식으로, 그것도 시장이나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역 이제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제한된 형태로 돈을 들이는 게 좀 무리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고공행진인데 여기에 유동성이 풀려버리면 물가를 또 견인할 수 있고 상승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의견일치 못 받고, 사실은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계층에 한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금액이란 건 조율이 가능하니까 좀 입장차를 좁혔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별적으로 지원을 네.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네. 좀 할 것인가, 뭐 이 얘기가 좀 그런 입장 것 같습니다. 차이만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네. 특별법 이야기가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좀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렇다 할 성과가 그 당시에 없었다고 네. 하지만, 또 어제 이제 갑자기 좀 네. 이제 수석 부대표들이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오늘 지금 그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오후 2시부터 네, 그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또 물꼬가 좀 트여서 이어진 것인지
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께서 한번 거부권 행사를 네네. 했었습니다. 이미 한번 거부권을 네. 행사를 했었죠. 이거는 일단 유족들 지원하는 게 있고요. 추모를 하는 게 있고 진상규명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도 뭐 관련자들이 경찰이든 용산구청장이든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 인근의 호텔의 그 사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특조위가 꾸려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료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네. 근데 특조위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을 그걸 대단히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두 가지 조항을 이제 독소 맞습니다. 조항으로 많이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하나는 영장 청구 권한이고 하나는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 영장 청구라는 게 이제 조사위가 맞습니다. 영장 청구를 그러니까 의뢰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하는데 이제 네. 그 부분이 사실 다른 이전의 세월호나 네. 이때도 있었다고는 네. 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독소 국민의힘은 조항이라고. 네, 반대했던 거죠. 네. 아니 영장 청구 권한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는 건데 이걸 우회해가지고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유족분들이 우리는 이거를 민주당 그냥 일방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제를 만든 건 저는 영수회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좀 쟁점이 덜한 법안을 제외한 이른바 최상병 특검. 네,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법.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약간 애둘러서 이제 네. 그 주변에 그렇죠. 이제 가족 등 네, 이렇게 표현을 가족 한 거. 등이라고 표현했죠. 네. 가족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던 건 이제 최상병 특검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그 안보 라인 이런 부분도 수사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양측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좀 공감대를 형성한 게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대 증원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야당이 좀 이제 좀 같이 좀 협조를 하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의 지난 정부에서의 입장은 10년 동안 이제 한 해에 400명씩 점차적으로 증원하자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것도 사실 관철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이 더 이상은 못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을 고수하는 건 아니고 다만 큰 방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인식이 같다는 거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선생님들 뭐 오픈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충분히 의사수들 있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저는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논의를 어떻게 일궈나갈 것인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자 테이블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협회와 당정, 그러니까 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그럼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좀 분위기가 싸늘해요. 계속 1대1 대화를 1대1 대화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긴 하지만 제1당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단순히 정원 확대만 아니라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 또 의료계의 현안들을 입법화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게 이제 후임 총리 얘기 요거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독대를 하면 인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왔었지만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는 또 대통령이신 게 맞고 또 인사청문회를 어쨌든 거쳐야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그렇죠. 특히 국무총리가 그렇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지 않으면은 네. 아예 통과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국무총리는 좀 시간을 들이고 고민해보자. 비서실장은 청문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이 바로 이제 비서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을 맞추고 국무총리는 아마 대통령도 여러 카드를 저울질하고 계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뭐 주호영 의원이면은 우리는 뭐 통과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인물 하마평을 서로 간에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의 민정 기능을 좀 부활하는 조직 개편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좀 이제 그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좀 부활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들리는데 물론 이제 가칭은 법률수석 비서관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민심을 좀 더 듣겠다 이런 대통령의 좀 의지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방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정 기능 같은 거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직기관 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른 직제 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에 민심 청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민정수석실인데 민정수석실이라는 걸 완전히 부활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률수석 비서관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법률수석 비서관실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검찰의 기류가 또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예전만 뭐 못하게 미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직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지휘권 아래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는데 일단 법률수석 비서관에 누가 갈까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복형 금감위원장 하마평이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김주현 전 대검 차장으로 낙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첫 영수회담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양측이 이제 뭐 정치적 득실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뭐 평가는 엇갈리지만 양쪽 다 뭐 손해볼 건 없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양쪽에서는 뭐 어떤 걸 좀 이번에 얻어갔다고 보시나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상당히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만난다, 못 만난다, 범죄자라서 만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야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열린 자세를 보인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얻은 성과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둘 중에 누가 더 좀 이득이었냐라고 하면 혹시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여러 의제, 지금 뭐 12개 의제를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던진 셈이 된 건데요. 네. 대통령이 사실상 받은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총선에서 지고 나서도 크게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의지나 생각은 많이 없나 보다라고 또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또 야당이 오히려 이제 공세에 있어서 우위를 점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오히려 12개를 이렇게 던져서 이제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그걸 더 부각시키는 면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뭐 이제 5월 10일 전후로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또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소통하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까요? 대통령은 원래 기자회견을 연례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거의 1년 9개월 만에 맞아요.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 작년에는 이제 특정 신문사와만 대담을 했고요. 올해는 KBS랑만 이제 신년 대담을 했는데 그때도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이제 맞지 않는 발언들이 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죠. 이를테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표현을 또 쓰시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열린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받고 즉답을 또 대통령께서 직접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만큼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5월 10일은 이제 취임 2주년이 되는 때니까요. 대통령이 그때 좀 전향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회담 직후에 좀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좀 국민들의 민심을 좀 잘 전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영수회담이 끝나고 브리핑에 한 1시간 동안에도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악은 브리핑 자체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둘째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차원의 이제 브리핑만 하는 거.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거.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한 2번과 3번의 중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모두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거, 민생을 확인했을 때 전달 대통령께 드려야 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개 회담 때는 크게 이 의견의 진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되게 좀 답답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이제 크게 바뀔 의지는 없는 것으로 좀 보였다는 취지의 좀 반응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 회담이 좀 이어질지 이것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이 좀 협치로 이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려면 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례화까지는 못하더라도요. 네. 이거를 대통령이 또 많이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내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여소야대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첫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민생 토론회 하면서 전국 누비면서 여러 약속들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입법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 민주당 협조 없이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잖아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더 크게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고 야당과 열린 자세로 정말 한 번 만났을 때 큰 성과가 없어도 두 번, 세 번 만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좀 협의와 소통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영수회담 그 이후 여야 입법전쟁 돌입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이번 달 29일에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들도 상당히 좀 수두룩한데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속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태원 특별법 오늘 국회 이제 본회의 통과했고요.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사실 이제 방송 직전에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방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제 강력 반발하고 또 퇴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발빠르게 국정이 좀 변화하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이태원 특별법 얘기부터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은 네. 대통령께서 사실 거부권 행사를 한번 했는데 159명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망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서울에서 대로변에서 젊은이들이 사망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상규명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제 발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헌재에서 기각이 됐죠.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최정점에 있는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지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좀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구성에 있어서는 좀 이제 민주당이 좀 약간 양보를 한 것 같고 권한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가요? 네, 권한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양보를 맞습니다. 하고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쪽 네. 그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의 구성이라든지 공정성 이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항상 이제 특조위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활동 시한을 언제까지로 하는지가 실질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가르는 그 기준일 텐데요.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1년을 해야 되고 3개월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6개월 정도 그리고 네. 3개월은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3개월을 연장할 때는 그거를 뭐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대통령이 이걸 좀 그 수용할 때 이제 3개월 연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중간 합의를 좀 찾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 전체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진상을 규명하고 추모하는 겁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유족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고 지금 10주기가 됐는데 네. 10주기가 지나면 이 유족들이 더 이상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1년인가 상당히 짧게 돼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0년으로 늘려준 건데 이런 정신의학과 관련한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기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10년이면 완치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더 지원되고 연장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 첫 발을 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해서 이제 유족분들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좀 한 발씩 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방금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여야에서 상당히 좀 입장 차이를 좀 보이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약간 단독으로 좀 처리가 네.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요,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럼 왜 높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최상병, 상병이라고 하지만 그때 일병인가 네, 그랬습니다. 일병인데 순직 후에 이제 네. 상병으로. 그렇죠. 네. 뭐 3대 독자니 뭐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냥 물속에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해병대라고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잘 보이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결국에 너무나 안전이 제대로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병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의 수사권이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무리한 수색이 있었는지, 엄분한 과실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가 박정훈 대령의 그때 권한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그 윗선까지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고 초동 수사를 해서 장관 결재까지 받아요. 그게 네. 하루아침에 번복이 됩니다.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수사 브리핑 예정돼 있지만 다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장관, 그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사인을 한 부분이 번복될 정도면 장관의 사인이 이게 무로 돌릴 정도면 그 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의혹에.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 내가 위에 그 사령관들한테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다고 들었다. 어느 선까지 처리를 하라는 거냐, 사법 처리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 이제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8명을 이제 언급을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2명으로 축소가 되는 네. 과정에서 약간 지금 현재 외압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게 계속 맞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경찰에 이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사고는 군에서도 왜냐하면 너무나 은폐 사고 같은 걸 군 내부의 군 경찰, 군 검찰이 했을 때는 좀 다 수면 아래로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네. 이걸 그냥 일반 경찰한테 넘긴 거예요, 수사권을. 근데 그 취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경찰로 사망사고기 때문에 넘겨야 되는데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또 국방부에서 가져옵니다. 해병대가 아니라. 네. 그리고 국방부 이제 법무 담당관이 가져오는데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네네. 통화한 내역이 나온 네. 거예요. 보도가 됐죠. 네, 두 사람은 원래 업무적으로 그렇게 통화하던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도 뭐 당연하지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회수하는 과정 중에 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나서느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 출신입니다. 이른바 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좀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공수처, 경찰, 뭐 여기저기 쪼개져서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체에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는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죄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사가 다른 가지로 뻗어나가면 검찰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이거 하세월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 여당의 반응을 보면 이걸 뭐 입법 폭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폭주라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절차를 위반했다 할지 뭐 이랬을 때
그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의 단독으로도 이 통과가 가능하고 그러면 국민 여론에 대단히 역행하는 특검이냐 또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만약에 이게 국민 여론에는 상당히 좀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네. 행사할 것이냐인데 좀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신가요? 대통령실을 이걸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하고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막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건 이례적인 건 맞아요. 용산이 완전히 무관할 것인가 수사에서 이 체포권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그 범죄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 텐데요.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 후폭풍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8석이에요. 국민의힘이.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 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200석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3분의 1을 맞습니다. 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탈표가 한 8석 정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근데 이미 조경태 의원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랬어요.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유권자와 국민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 없는 변수가 대통령 앞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통과되면 더 부담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지난 2월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후에 이제 직회부가 됐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장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